오늘 영상은 우리 집 통신비를 지켜줄 골키퍼 인터넷 끝판왕과 함께합니다. A매치 브레이크가 끝나고 다시 프리미어리그가 돌아왔는데 맨유의 가장 큰 관심사 중에 하나는 우가르테가 바로 주말에 있는 사우스햄튼전에 나올 수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이 포인트거든요. 테나하 감독이 리버풀전이 끝나고는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우가르테가 선발로 출전하려면 몇 달이 걸릴 수도 있다 라고 인터뷰를 했어요. 이 인터뷰가 화제가 됐었죠. 어떤 거였냐면 왜 우가르테를 선발 기용하지 않았냐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우가르테를 기용하고 싶지만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내가 해리포터는 아니지 않느냐 라고 하면서 우가르테가 이번 시즌에 그렇게 많이 뛰지 않았고 체력을 키워야 되고 조금 더 컨디션이 올라온 다음에 팀에 넣어야 된다. 그러면 우가르테가 중요한 선수가 될 것이라고 확신하지만 몇 주, 어쩌면 몇 달이 걸릴지도 모르는 일이다 라고 테나하 감독이 얘기했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 리버풀전에서 카세미루가 너무나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 테나하 감독도 압박을 많이 받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우가르테가 우루과이 대표팀에서 2경기 모두 선발로 나왔고요. 한 경기는 풀타임, 한 경기는 80분을 소화했어요. 그러니까 체력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테나하 감독이 우가르테를 사우스햄튼전에서 선발로 내보낼 것을 고려하고 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우가르테의 자리는 카세미루가 뛰었던 바로 그 자리죠. 마이누의 옆자리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 자리에서 우가르테가 선발로 출장을 하면서 카세미루의 역할을 물려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려되는 부분도 있고 기대가 되는 부분도 있는데 일단 우가르테의 가장 큰 장점은 테나하 감독이 좋아하는 앞선에서 압박하는 형태를 잘 가져가는 선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가르테가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서 자리를 지키는 선수가 아니라 앞쪽으로 올라가서 상대를 눌러주는 형태의 미드필더거든요. 몇 번 말씀드리긴 했지만 이 우가르테의 플레이 스타일 자체가 카세미루 같은 완벽한 수비형 미드필더 약간 뒤에 처져 있는 스타일이 아니라 캉테처럼 미드필더 라인을 계속 돌아다니면서 볼을 빼앗는 유형에 가까워요. 그러다 보니까 맨유가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전술을 보면 기본적으로 리산드로 마르티네스, 더리우트 그리고 마즈라이가 가운데로 들어올 때도 있고 뭐 달로가 가운데로 들어올 때도 있는데 어쨌든 약간 3백을 만듭니다. 그 다음에 마이누가 좀 올라가 있고요. 그리고 우가르테가 위치하는 요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가 혼자 위치하거나 아니면 달로가 약간 가운데로 들어와서 도와줄 때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카세미루가 했던 역할도 3백 앞에 위치하는 수비형 미드필더 이 자리에서 카세미루가 뛰었죠. 근데 여기서 이제 카세미루의 문제는 볼을 받아서 연결하는 이 역할 자체가 어쨌든 한 명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상대방의 압박을 받으면 탈압박이 불안해진다 라는 게 카세미루의 단점 중에 하나였었잖아요. 그래서 불안한 지점은 우가르테가 카세미루처럼 수비 라인 앞에서 볼을 받을 때 상대방의 압박을 받는 순간 여기서 탈압박을 하는데 장점이 있는 선수가 아니에요. 오히려 단점에 가깝죠. 그러다 보니까 파리 생제르맹에서도 엘리케 감독이 정말 볼을 잘 다루는 수비형 미드필더를 원하는데 우가르테가 워낙에 볼을 못 다루다 보니까 결국에는 우가르테를 시즌 초반에 몇 번 써보다가 바로 벤치로 내리고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 볼을 잘 다루는 비티냐를 내려 쓰는 선택을 했었죠. 근데 그동안 이 테나하 감독의 문제점이 어떤 거냐면 3백 앞에 수비형 미드필더를 한 명 두는 전형을 이렇게 만들어 놓는데 여기서 카세미루라는 볼을 잘 다루는 편이 아닌 탈압박에 강한 편이 아닌 그런 선수를 3백 앞에 두고 후방에서 볼을 짧게 주고 받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상대팀 입장에서는 가장 공략을 해야 되는 대상이 카세미루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테나하 감독의 전술적인 문제는 풀백이 들어오면서 확실하게 카세미루를 도와주던가 아니면 앞쪽에 있는 선수가 좀 내려오면서 볼을 받아주는 카세미루의 불안한 탈압박을 도와주는 형태가 됐어야 되는데 그런 움직임이 많이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장면이 지난 리버풀전에서 나왔었잖아요. 맨유의 수비 라인 앞에 카세미루가 혼자 위치하고 있는데 카세미루가 혼자 위치할 때 리버풀이 너무 명확하게도 카세미루를 압박하러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카세미루에게 패스가 넘어왔을 때 여기가 공략 지점이 되면서 카세미루가 강한 압박을 받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장면처럼 수비 라인 앞에서 카세미루가 볼을 받아서 돌아섰을 때 리버풀의 압박을 당해서 여기서 볼을 빼앗기게 되고 볼을 빼앗기면서 카세미루의 실수부터 리버풀의 득점이 나오는 이런 장면도 나왔고요. 또 다른 실점 장면을 보면 카세미루가 수비 라인 앞에서 볼을 잡은 다음에 여기서 패스를 공급을 하다가 끊겨서 여기서 역습을 당하고 여기서 또 실점이 나왔었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 카세미루만 문제가 아니라 카세미루가 저렇게 실수가 많으니까 전반전이 끝나자마자 카세미루를 빼고 카세미루의 역할을 마이누에게 맡겼는데 마이누는 그래도 탈압박이 좋은 선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누가 수비 라인 앞에서 볼을 홀로 받아야 되는 역할이다 보니까 이때 상대방의
압박을 받으면서 리버풀이 강력하게 압박을 하면서 압박의 대상만 바뀐 거죠. 카세미르에서 마이누. 그런데 여기서 마이누가 리버풀의 압박에 둘러싸이면서 볼을 뺏겼고요. 여기서 또 실점이 나왔어요. 그래서 리버풀의 3번의 득점 장면 모두가 카세미르가 볼을 빼앗겨서 리버풀이 득점한 게 2개, 그리고 마이누가 볼을 빼앗겨서 리버풀이 득점한 것이 1개였거든요. 근데 이게 결과적으로 카세미르가 서던 마이누가 서던 너무 수비라인 앞에 혼자 위치하기 때문에 볼을 수비형 미드필더가 받을 때 압박이 분산이 안 되니까 압박을 받는 강도가 너무 강하다는 거죠. 예를 들면 아까 마이누의 실수 장면을 보면 마이누가 볼을 받는데 옆에 있었던 미드필더인 콜리어는 올라가서 공격에 가담을 하고 있습니다. 브루노 페르난데스도 내려오지 않고 있고 주변 선수가 아무도 도와주질 않고 있죠. 모두 올라가고 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마이누가 혼자서 이 공간에서 볼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처하면 아무래도 본인이 압박을 받을 때 주변에 동료 선수가 있으면 미리 선수들을 체크를 한 다음에 압박을 받을 때 원터치로 내주거나, 이런 플레이가 탈압박이 좀 부족한 선수들은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플레이조차 나오기가 힘든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카세미르와 마이누, 이 두 선수가 했었던 역할을 그대로 우가르테에게 물려준다면 우가르테가 과연 카세미르나 마이누보다 더 좋은 탈압박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냐 라고 했을 때 우가르테의 장점이 탈압박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패스를 공급하는 것도 우가르테의 장점이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장면입니다. 우가르테가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서 볼을 가지고 있고 옆에 있는 바르콜라에게 패스를 보내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근데 뒤에서 이미 상대 선수가 달려오고 있었는데 우가르테의 패스가 약간 약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달려들어오는 선수에게 우가르테의 패스가 끊겼죠. 그러면서 이제 상대가 역습을 진행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우가르테가 패스 미스를 해놓고 우가르테의 단점이 한번 나온 다음에 장점이 나옵니다. 볼을 빼앗기자마자 달려가서 이 볼을 결국에는 우가르테가 직접 끊어내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몸을 날리는 플레이를 우가르테가 굉장히 잘하죠. 그래서 이제 우루과이에서는 비엘사 감독이 우가르테를 어떤 방식으로 쓰냐면 기본적으로 우가르테가 우루과이에서도 수비형 미드필더로 나오거든요. 하지만 여기에 이제 빌드업을 할 때 혼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선수들이 기본적으로 많이 내려와서 도와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빌드업의 체계를 가져갈 때 왼쪽이 높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왼쪽 미드필더가 순간적으로 올라가면서 거의 공격수처럼 좀 움직여줘요. 그러면 이때 우가르테가 한 칸 올라가면서 2명의 미드필더가 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3백이 되는 형태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우가르테가 완전히 올라가서 앞쪽에서 압박을 좀 시도를 하고 왼쪽에 있는 센터백이 약간 올라와서 우가르테 대신에 볼을 받아서 앞쪽으로 패스를 전개하는, 그래서 왼쪽 지역의 선수들이 굉장히 많이 배치가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우가르테를 빌드업의 중심이 아니라 오히려 옆에 도와주는 선수를 배치하거나 우가르테를 아예 올려버려서 우가르테에게 가해지는 빌드업의 중압감을 좀 분산시켜주는 이런 형태로 비엘사 감독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당장 이번 A매치 때 우루과이가 파라과이랑 만났었는데 파라과이전에 우가르테의 활동 반경을 보면 수비형 미드필더에만 있는 게 아니라 살짝 올라가서 앞쪽에서 플레이를 많이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우루과이의 이제 형태가 왼쪽에 많이 배치가 돼 있고요. 옆에 있었던 5번, 15번, 10번 이 3명의 선수가 미드필더였거든요. 5번이 우가르테였는데 왼쪽에 있었던 미드필더가 완전히 올라가고 우가르테가 살짝 올라오면서 15번 발베르데와 함께 2명의 미드필더 라인을 형성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 테나 감독의 지금까지의 경기를 보면 우가르테를 과연 이렇게 이제 좀 빌드업의 중심으로 쓰지 않고 그리고 우가르테에게 가해지는 빌드업의 압박감을 분산을 시켜주면서 쓸 것이냐 라고 했을 때는 카세미르의 단점이 지난 시즌부터 계속 똑같이 나왔는데 고집스럽게 카세미르를 계속 3백의 앞 공간에 위치하게 하면서 카세미르를 통해서 빌드업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카세미르의 미스가 많이 나왔었고 그렇다고 해서 카세미르를 도와주는 선수를 많이 배치하는 형태도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테나 감독이 비판을 받고 있는 건데 전술 변화 없이 카세미르 자리에 우가르테를 기용하면 우가르테도 실수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 다만 우가르테가 테나 감독 체제에서 어느 정도 어울릴 수 있는 요소는 어떤 거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가르테가 우루과이에서도 수비형 미드필더에만 있는 게 아니라 앞쪽으로 달려나가서 플레이를 많이 해요. 이게 압박을 많이 하면서 이런 활동 반경이 나오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가르테는 수비 라인 뒤쪽에서 자리를 지키고 있는 성향이라기보다 미드필더 라인에서 캉테처럼 계속 돌아다니면서 볼을 빼앗아 오는 유형의 선수죠. 그러다 보니까 비엘사 감독도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왼쪽에
있었던 10번의 미드필더가 아예 올라가 버리고 우가르테가 약간 왼쪽으로 빠지고 왼쪽 윙백이 강하게 올라가서 3백을 만드는, 그러니까 이 공간에서 선수를 많이 배치하는 형태인 거예요. 우가르테가 있는 쪽에서. 왜 그러냐면 여기서 공격을 하다가 볼을 뺏기면 우가르테가 과감하게 올라가서 상대의 볼을 빼앗아 오는 전방 압박이 가능하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장면이죠. 이 장면을 보면 파리 생제르맹 시절인데 수비가 볼을 가졌다가 공격으로 전환이 되는 상황입니다. 역습을 하기 위해서 올라가는데 이때 우가르테가 순간적으로 달려 나오면서 볼을 받는 선수를 강하게 압박해서 볼을 빼앗는 장면이 나와요. 특히나 이 우가르테가 과감하게 올라와서 거칠게 태클을 통해서 볼을 빼앗는 장면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장면도 수비에서 공격으로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공격이 전환될 때 우가르테가 갑자기 앞쪽으로 달려들면서 볼을 받는 선수를 압박합니다. 그러니까 우가르테가 앞쪽에 있는 공격수들과 간격을 순간적으로 좁혀주면서 전방 압박의 간격이 좁아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볼을 받는 선수가 우루과이의 수비 라인 사이에 갇혔죠. 그 다음에 여기서 볼을 우가르테가 빼앗아 내면서 우루과이가 다시 볼을 가져가는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장면이 사실은 테나하 감독이 우가르테에게 원하는 장면이 아닐까 싶거든요. 사실 카세미로한테도 이런 역할을 맡겼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맨유가 후방에서 볼을 가지고 있다가 처음에는 약간의 3백을 만들면서 리산마, 더리우트, 마스라위, 달로가 약간 올라가고 마이누가 올라가는 이런 형태가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순간적으로 볼을 돌리다가 상대가 약간 올라오는 순간 그 순간 상대를 끌어낸 다음에 특히나 뭐 거쳐가는 플레이도 나오지만 오나나가 한 번에 앞쪽으로 붙여줍니다. 그럼 앞쪽으로 붙여줬을 때 여기서 호일룬, 뭐 브루노 페르난데스, 마이누 이런 선수들이 세컨볼 싸움을 해요. 근데 이 세컨볼 싸움을 할 때 상대가 먼저 볼을 소유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 그 순간 우가르테가 수비 라인 앞 공간에 있다가 순간적으로 올라오면서 여기서 압박을 해야 되는 이 역할이거든요. 그러니까 카세미로가 사실은 수비 라인 앞에 위치하다가 세컨볼을 향해서 또 같이 달려들어야 되니까 이것 때문에 카세미로가 기동력이 부족하고 올라왔는데 카세미로가 만약에 여기 있었다면 카세미로가 올라올 때 압박의 스피드가 빠르지 않으니까 카세미로가 어설프게 올라오고 뒷공간을 열리고 상대는 편안하게 패스를 하는 이런 장면이 나와서 카세미로가 문제였는데 카세미로보다 우가르테는 젊다 보니까 일단 기동력적인 면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여주죠. 그러다 보니까 수비 라인에 있다가 순간적으로 앞으로 붙여주고 떨어지는 이 시간 동안 뒤에서 앞으로 달려놓는 이 속도가 우가르테는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가르테가 압박을 해서 볼을 빼앗고 브루노 페르난데스나 호일룬 같은 공격수들이 바로 공격을 할 수 있는 이런 장면을 만들 수 있다는 것에서는 테나하 감독의 전술에 우가르테가 분명히 적합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가르테가 이제 맨유에서 데뷔전을 앞두고 있는데 우가르테가 선발로 나오든 백업으로 나오든 우가르테의 활용법을 테나하 감독이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일단 우가르테의 활약도 정해질 거고 우가르테가 만능 수비형 미드필더라기보다는 이 선수가 약간은 탈압박이 부족하지만 중원에서의 세컨볼 싸움은 아주 좋은 장단점이 명확한 선수이기 때문에 테나하 감독이 이 선수의 장점은 살리고 단점을 줄여줄 수 있는 그런 전략을 가져 나올 수 있어야 맨유의 성적도 다시금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